이제 마지막 기관이네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이름이죠. 자, 기본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그 사례에 대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아동학대 개입.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하면 이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되게 초점을 이루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를 녹음하는 지금 시점이 이제 6월 중순쯤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 사례가 막 두 가지 사례가 빵빵 터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은 물론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왜 필요하냐. 뭐 이거 여러분들 뭐 왜 필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그런 의식, 인식, 그 다음에 그런 법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인식을 좀 높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피해 아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 이걸 통해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아동학대 사업은 어찌 보면 이제 아동 권리 증진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안정적인 환경 조성 자체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업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을 기반으로 하죠.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아동학대 특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면서 실은 이제 그 이전에 이 아동학대 특례법을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동복지법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나도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0년, 2013년 그 사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뭐 처참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그런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 특례법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절차, 그다음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행위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처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에요. 모든 국민들, 뭐 아동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부모,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아동들에게 정말 이후에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인식 개선은 바로 이걸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신고. 그래서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도 많이 넓혀지기도 했고요.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신고해라라고 하는 그런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고 요령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좀 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고위험군 아동들을 좀 발굴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가 학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왜 안 나오지? 빨리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가정에 전화를 한다거나, 전화 안 받네? 가정 방문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상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특례법 이후에 이제 아동 보호와 관련된 특히 학대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동보호 전문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경찰, 검찰, 뭐 대진 뭐 성폭력 피해자 이거 해바라기 센터죠.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각각의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특례법 이후에 특히 이 공권력이 굉장히 더 많이 강화가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어떤 공권력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에 아동의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제 그러한 절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피해를 당한 아동이 이제 이후에 궁극적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은 이제 얼마 전에 그 가방에서 이제 숨진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모니터링을 지금 받고 있는 가정들, 즉 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나 사후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더 나오고 있죠. 전혀 몰랐던 가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더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보호 및 사후 관리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분리 조치라든지 이제 학대 재발에 대한 뭐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아동 학대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죠. 2018년 이후에 이제 아동학대 사업의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2018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인천에서 5학년의 여학생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배관을 타고 탈출이죠. 탈출을 하여 슈퍼에서 막 먹을 것을 훔치는 건지 아무튼 뭐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슈퍼 주인에 의해서 이 아이가 신고가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계부와 엄마에 의해서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던, 감금이 되었었던 그런 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발견됐을 당시에 아동이 굉장히 왜소하고 말랐고 막 이래서 5학년을 보기에는 너무나 아이가 작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런 영상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공분이 더 막 올라왔던 거죠.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던 아이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원영이 사건이라고, 그 원영이 역시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않았었던, 특히나 이제 원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가 엄마가 스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자기가 돌본다 그러고 지역아동센터도 안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이제 원영이네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괜찮다, 됐다, 가라.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 즈음에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학교를 오랫동안 가지 않는 아이들, 특히나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 점검 이런 거 영유아 검진을 무료로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생 신고가 되었는데 뭔가 지금 그런 검진에서도 누락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계속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야겠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꽤 많은 아이들이 이게 안 밝혀진 거예요. 학교는 나오진 않는데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일부는 아마 지금 생을 달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2018년 3월에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를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전화하고 가정 방문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그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결석한 아이들, 검진에 미실시된 아이들 등 뭔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양육 환경이 지금 어떤 거야? 라는 거 조사하는 거. 그래서 조사에서 물론 이제 학대가 벌어지진 않았지만 필요한 어떤 도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학대로 연결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딱 봤을 때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이제 하나의 어떤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어떤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조기 발견을 하는 거죠. 예측하기 위한.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시켰어요. 4월부터 2018년. 그래서 학대당한 아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를 이 사례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전문위원회에서는 뭐 여러분들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사례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경찰, 뭐 법조인, 의료인, 뭐 지역사회, 뭐 아동 관련된 뭐 서비스, 뭐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가족과 피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 방향을 결정을 하고 서비스를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러한 사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을 하였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에 아동 특례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례법을 통해서 처벌 기준을 되게 강화시켰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래서 보다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아동과 아동 학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기 아동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그래서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동정책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확정하고 발표하게 되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발굴 시스템, 이게 바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일단 첫 번째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앞서 얘기했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뭔가 이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위기 아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학교에 안 오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너무 오래 안 나오거나 영유아를 검진을 안 했거나 치료 갑자기 중단했어요.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병원 기록이 있거나 뭐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양육 수당이나 보육료를 오랫동안 받지 않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 그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을 퇴소했는데 이제 별 기록이 없어요. 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들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위기 아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아동이 발굴이 되면은 관내에 복지센터로 얘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 관내에 이러이러한 아동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잘 점검해 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내에 공무원들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면 되지만 또 실제로 이제 사례의 어떤 정황이 학대 정황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어,
이제 학대가 발견됐다라고 보여지면 신고를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학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좀 더 많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내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드림스타트와 같이 유관기관에 아동을 연계해서 아동과 가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표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다시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대상자를 예측을 하죠. 그럼 고위험군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공무원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복지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이제 학대가 있으면 신고하고 복지 수요가 있으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위기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또 뭐 이런 상황이 발견되면 이렇게 하고 다시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뭐 이런 학대와 관련된 업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앞서 제가 이 아동과 관련된 기관들 얘기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잠깐 머리 아프시겠지만 앞으로 쫙 넘길게요. 그리고 한번 쭉 넘겨볼게요. 아동권리보장원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겠네요. 자,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학대에 관련된 드림스타트 요런 각각의 요런 기관들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각각의. 그런데 요런 기관들을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요런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2020년에. 그래서 8개 아동 관련된 사업을 하나로 묶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뭐 드림스타트도 있고 하지만 뭐 지역아동센터도 다 있죠. 근데 요거를 총괄하는 총괄 부서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렇게 다 총괄 부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게 이제 종로에 있거든요. 그 이제 건물에 학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있고 드림스타트 뭐 중앙단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중앙단이 있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중앙단이 여기에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아동권리보장원을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치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땅, 뭐, 특히 이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땅 치시면 따로 이제 독립된 홈페이지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하나의 사업, 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동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고 나름의 어떤 전문성도 많이 확보되었는데 이제 아동을 보호한다라는 아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다란 우산 아래서 아동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하나의 어떤 목걸이에 이렇게 끼듯이 그래서 뭔가 그렇잖아요. 보호 아동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아동은 뭐 학대와 관련된 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대응할 수 있지만 뭐 위탁센터라든지 입양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디딤씨앗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 아동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이렇게 원 안에서 보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다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아동 학대를 그러니까 당한 이제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그런 모든 업무를 하기 위해서 2001년에 설치된 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뭐 아동복지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한 개 이상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고체계 구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동과 관련된 학대 문제와 관련된 신고체계는 112로 통합돼 운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번호가 뭐 1391로 하셔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1391 이 번호 다 없어지고 이렇게 112로 다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8년 1월 기준이네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서울에 9개, 가장 세종시에는 없네요. 제주에 2곳, 인천 3곳, 부산에 4곳, 경기 4곳, 12곳, 제일 많죠. 경기도가 아무래도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는 아무래도 그 규모, 면적에 비해서 이제 인구 밀집이 낮기 때문에 이렇죠. 자, 지금 그래서 18년 기준으로 총 61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되어 있고요. 이 명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뭐,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명칭을, 그러니까는 그 지자체의 명칭을, 포괄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 거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관할구역의 명칭으로 대부분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물론 하지만,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신속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입이 진행이 되는지, 우선 뭐 접수, 그 다음에 학대, 조사, 판단, 조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가 안전한가, 그렇죠.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보통 종교를 하죠. 근데 종교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 팔로우업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아동학대가 지금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중요하죠. 뭐 예방 사업도 물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고된 아동의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가서 아동 또는 행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또는 관계인 조사를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분리, 부모로부터 분리,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또 행위자, 그러니까 아동학대 가해자를 아동으로부터 뭐 분리시키는 거, 이러한 다양한 임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지금 의료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조치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인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와 상담, 뭐 치료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흔히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7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대가 응급 학대인 경우에는 빨리 이게 신속하게 되지만, 이게 응급 학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실은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정황, 뭐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쫙 수집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동 그 사례 회의를 통해서, 학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 아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모든 판단은, 이런 응급 조치는 72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상담 및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접근 금지와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피해 가정, 아동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동학대 개입 과정 아까 이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사례가 접수가 되죠.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담원께서는 일단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례가 얼마나 위급한지, 그다음에 이제 일단 처음에는 이제 사례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담원께서는. 자, 그다음에 그 신고자의 얘기를 듣고 이게 아동학대의 사례인지 아닌지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급한가, 또 과연 그것이 아동학대 사례인가? 그래서 위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를 요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은 이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하게 신분이 보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꼭 신고하시고 의무자인 경우에도 신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사례 접수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인가 아닌가, 얼마나 위급한가를 판단을 통해서 정말 위급한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동행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이제 협조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례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빨리 우리가 개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가, 신속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사례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현장 조사에서는 자료 수집, 그 다음에 학대 사실을 일단 조사를 해야겠죠. 자료 수집 자체가 이제 학대가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거를 충분한 자료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동이 지금 뭐 어디가 피가 났는가, 멍이 들었는가, 부러진 게 있는가, 엄마 아빠가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횡설수설하고 있진 않는가, 뭐 이런 것들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위급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증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동이 앞으로 이제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들과 이제 상담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현재 이 상황이 우리가 돌아가고 났을 때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또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고 났을 때 이제 안전 여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돌아가고 났을 때 이제 괜찮아요. 아닌가? 의심 사례였나? 아니면 단순 사례였나? 라고 판단돼서 이제 돌아가요. 부모와 분리 조치 없이.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죠. 근데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하기 전까지 뭔가 이 학대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기 사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한 과정을 통해서 빨리 개입을 해야 되는 응급 사례냐,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단순 사례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사례든 단순사례든 응급사례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안에 어떻게 개입할 건지 딱 정해야 해요. 하지만 이제 단순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사례거든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하지만 지켜본다 해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들을 조금 제공해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어느 지점에서 개입을 할 건지, 또 무엇을 개입을 할 건지, 또 어떤 전문가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례 판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입 단계, 그다음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례 전문위원회는 뭐 의료, 법조, 사회복지, 아동 전문가들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 개입을 하여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개입할 건지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 판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결과
회의 과정 속에서 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판별하는 과정 속에서 아동과 가정에 대한 면밀한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가 왜 일어났는지, 그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원인, 또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제나 원인, 문제의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정이 면밀하게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 어느 시점에 개입을 할 건지 판별을 해요. 뭐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뭐 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언제 제공을 하느냐, 누구에게 제공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요 판별 회의에서 결정하면 좀 더 면밀하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지 이제 사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자, 구체화됐다면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개입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학대의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부모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가정 내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켜 준다거나 아동의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아동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획은 앞서 뭐를 토대로 하는 거죠? 이런 거죠. 판별과 사정을 통해서 서비스 개입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아동과 가정을 사정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응급조치 프로그램을 뭐 다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응급적인 처치를 받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상담 및 교육만으로 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켜서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거 여건에 문제가 있다면 주거 여건도 개선시켜 준다거나 예전에 한번 정말 왜 쓰레기집에 사는 사남매 사건이 한번 이제 텔레비 전파를 통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되게 위기 상황이에요. 엄마가 약간 우울감에 굉장히 빠져 계시고, 우울감이 많이 굉장히 심하시고, 둘 간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거의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데, 그런데 거의 뭐 아이들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남매가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이렇게 이제 학대 사례로 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과 함께 가봤어요. 가봤더니 집이 완전히 쓰레기 난장판인 거죠. 막 바퀴벌레가 온 사방을 다니고 있고, 뭐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니까 뭐 인스턴트로 먹고 있고, 어린 동생이 유치원생인데 걔가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아무데나 이제 뭐 배변을 해서 뭐 그런 자국들이 막 있고, 막 자원봉사자들이 이 집을 들어갔는데 뭐 이 정말 쓰레기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청소해 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이들은 다 이제 각각의 쉼터로 일시보호 시설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둘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있고 엄마 아빠는 분리되어서 지금 상담 치료 받고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빨리 이 쓰레기집부터 어떻게 해결하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분이 투입이 되셔서 다 청소해주고 도배장판 발라주고 싹 새 집을 만들어줬어요. 이러기 위해선 지역사회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지속적으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교육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못 돌아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 보호나 가정 위탁이 필요로 하고, 친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입양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아동 부모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 중에 정말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가족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치료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상담 및 노류 치료, 미술 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아동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각각의 개별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크게 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대의 어떤 위험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이네요. 위험성.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됐고, 그다음 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며, 학대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시보호 시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또 이제 부모님의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면은 다시 이제 장기 그런 아동 양육시설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이 최종 과정에서 결정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가 제일 많이 돼요. 거의 한 80% 넘게 원가정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위험성이나 재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사례를 종결하게 되는 거죠. 자, 종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후 관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전화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개 된다면은 뭐 관내 뭐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방문을 하여서 뭐 가정 내의 그런 어떤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한다거나 하는 식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이제 학대 문제가 개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조금 변화된 그런 아동 학대의 그런 사회적 그런 상황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뭐 업무라든지 뭐 사례 개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오늘 이제 시간에는 이제 아동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래서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중간고사 한 번 빠지고 13번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마 한 학기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수업에 임해 주셨고, 필요한 경우에 또 저에게 또 많은 여러분 학생분들이 조언도 많이 주셨어요. 뭐 이게 안 된다 할 때 신속하게 제가 대응할 수 있게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 것들도 제가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이제 뜻밖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도 놀라고 학생분들도 많이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수업까지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수업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에 수강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또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남은 학기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늘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는 제가 다시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올려놓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또 제가 즉각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